때 가장 중요한 어떤 어젠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정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 방금 소개받은 권혁동입니다. 그 순서는 국가개발, 연구개발 환경 변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소개하고요. 다음에 미래의 신기술 투자 분야, 다음에 전략과 투자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 방법,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방법 및 유의점 이렇게 하고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그 실무 또는 경험적인 그런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연구개발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기 전략기획단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기초과학 투자는 항상 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초과학 투자가 많지 않으면은 그 정부가 잘못된 것인지 또는 그 연구기관이 잘못된 것인지 뭐 싱크탱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꼭 선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터에 우리가 8천억 원을 넣는 것이 맞느냐 2조 원을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분량에 비해서 우리가 적절한 토의가 있었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분야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기가 연구한 영역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갔다 온 군대가 가장 힘들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그 완급, 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는 예산 효율이 지극히 낮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돈 먹는 함 아니냐. 예산 당국, 특히 백그라운드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29.7조 원 이렇게 돈을 2022년에 넣었는데 과연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부 정부에서 계속 어떤 정부에서는 야, 니네들이 빨리빨리 아웃풋이 나오는 걸 연구 개발을 해야지. 지금 이래갖고 언제 우리가 기다리냐. 이런 어떤 재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연구를 지어달라. 무슨 사업단을 지어달라.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무지하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것들. IT, 뭐 BT,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방부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자기가 굉장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위해서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의 예산을 갖다가 2조 원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진정한 R&D가 맞느냐? 키스트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 아웃풋을.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어쩌면은 R&D라는 이름 하에 교부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의 이슈입니다. 정부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돈은 충분하다. 그렇지만은 우리 회사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을 정부에서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실무자들의 입장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만큼으로 하십시오라고 결정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결론이 났을 때 그 결론은 과연 합리적인가 또 그것들을 중개하고 뭐 이렇게 몰아가는 언론은 정말 옳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전략기획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관련 이슈에서 제가 조금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연환경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환경 변화는 요즘 심각합니다. R&D 투자를 결정하는데 뭐 국가적인 레벨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산불이 계속 나고 태풍 불고 뭐 가뭄이 있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농수산물 문제 있고요. 사람의 보건 문제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문제 심각합니다. 자연적인 문제도 있고 인위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 소스를 갖다가 결정할 것이냐는 그런 이슈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식품, 식량 뭐 마찬가지죠. 물 문제도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사회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팬데믹 인문사회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게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항상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 또 아시아권의 주요 3국 일본, 한국, 중국들이 다들 인구 감소라든가 노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소득이 이렇게 커짐으로써 높아짐으로써 웰빙 이슈 이런 것들도 인문사회적 여건 변화가 생겨서 R&D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술 경제적인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인다거나 또는 통섭이라든가 지식이 폭발되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서 어떻게 국가 R&D가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개발비 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는 그 투입한 예산의 총액입니다. 건성 그래프는 이렇게 매년 얼마만큼 증가되었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될 때는 10%가 넘게 되었고요. 적게 될 때는 아마 그 1% 이하로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런 그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무슨 이슈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트렌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2020년도까지 자료입니다. 2020년도까지 자료인데 원래 2022년도에는 29.7조 원 정도의 그 아주 메모드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국가별로 투자를 볼 것 같으면은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한국은 그 넘버 2 또 어떤 데이터에서 넘버 1 그러니까 퍼센티지 GDP 대비해서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그 총 규모가 너무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그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아웃풋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슈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으로 그 R&D 예산이라든가 R&D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우리가 퍼센티지는 높지만은 절대 액수를 봐라. 절대 액수를 봤을 때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길이 뭐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자원이 많냐. 그렇다고 산업이 그 시장이 크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인력 또는 R&D 기술 개발 이런 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반론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단계별로 투자 비율을 보실 것 같으면은 제일 노란 게 이제 기초고요. 빨간 게 개발. 그러니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초 응용 개발 이와 같은 순서를 이렇게 리니어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빨간 게 그래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적 그 제품에 가까운 아웃풋의 최종 단위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 부분도 퍼센티지를 그래도 꾸준히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테크놀로지 분야별로 이렇게 봤을 때, 파이 차트가 이게 제일 큰 게 아마 이게 기타, 이쪽은 기타입니다. 기타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큰 게 그래도 정보기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노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6T별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대충 그래도 정보기술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분야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이거는 매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22년도 벌써 요강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오픈을 완전히 되진 않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기초 역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다음에 어떻게 응용 부분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마다 약간 그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소위 구호, 중점 포인트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예산을 드라이브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유망 기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두 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MIT에서 한 거고요. 하나는 키스텝에서 한 겁니다. MIT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이게 진짜로 금방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어떤
제품에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전략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바로 제품화 또는 아주 가까이 폭발력이 있는 시장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스텝 2021년입니다. 키스텝에 뭐 근무를 하셨다 오신 분도 계시고 키스텝 속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키스텝에서 이제 뭐 쭉 이렇게 전체적인 분야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정부 투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망라한 그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옛날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야, 우리 분야도 하나 넣어주라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얼마만큼 이렇게 톤 다운 시키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마사지 흔적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큰 R&D의 방향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기초 포함해서 그런 어떤 의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기 관련 정책 기조입니다. 이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보고서의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핵심 전략 산업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 다음에 디지털 변환, 성장 인프라, 다음에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발판을 놓겠습니다. 창의적 교육,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뭐 전문가시니까 금방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슈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진 않다. 그렇지만은 뭔가 직접적으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 그 인트로덕션 수준의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좀 예민한 부분을 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정책 기조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스타팅 포인트에서 조금 더 애드업하고 빌드업 해나가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개발 단계는 리니어 모델, 뭐 패러렐 모델도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꼭 분류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보 정부에서는 기초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보수 정부에서는 개발 부분을 중요시하고 민간 부분, 자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자. 정부의 개입을 줄이자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룰인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경계를 이렇게 많이 그 서로 침범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보수인지 어떤 부분이 진보인지 모르는 소위 그 중립화, 이념적으로 중립화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과학기술 정책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실 것 같으면 기초 부분은 기초 역량을 확보하자,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응용 부분은 4차 산업을 확충을 하자, 그다음 혁신 역량을 높이자, 신기술 개발, 신산업 만들자. 그다음 개발은 뭐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자.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간단히 이렇게 몇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굉장히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발사체 지금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죠. 곧 발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개발 시간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뭐 20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 중심이 특성이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지만 스피드는 빠르고 인력 중심이더라. 그 다음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규모도 있고 중규모도 있지만은 특성은 시험 기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는 이와 같은 이제 연구 분야별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카테고리를 지어봤습니다. 속도, 기술 발전 속도라든가 개발 속도를 한 축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능력이나 역량을 한 축으로 또 나왔습니다. 제일 오른쪽 4분면에서 속도도 빠르고 역량도 굉장히 높은 역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역량은 좀 낮아도 속도도 뭐 천천히 가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타입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것. 물론 이제 모든 영향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룹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를 한번 봤습니다. 기계 분야 대표적으로 뭐 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그 자율자동차 스마트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고속열차, 초미세 공장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 특성은 성장 동력 분야, 그다음에 고도 성장 할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분야에 따라서는 기초 원천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성숙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와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 연구비가 굉장히 큰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는 발전 속도는 좀 더디지만은 그 영향은 굉장히 높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 분야에서 한 개를 잘못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갖다가 그 투자를 갖다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걸 그걸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 분야, BT 분야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약물 전달 기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농수산물 부가가치 이제 선진국과 좀 차이가 좀 크죠. 그다음 민간 영향이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진입이 느리다. 그다음 기반 조성 인프라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래서 속도와 영양 이런 것들이 발전 속도 늦어지고 영양도 굉장히 낮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정보 전자 분야는 뭐 차세대 네트워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술 혁신 주기가 굉장히 짧고 민간 영향이 높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그다음 빠른 시장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는 그 민간 공공 같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를 투자할 때는 조금의 양을 찔끔찔끔 투자할 게 아니라 큰 돈을 일시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집어넣어야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본 BT하고는 달리 이쪽 분야는 그 기술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도 달리 해야 된다. 항공, 우주, 해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이런 특징이 좀 있고 기초 응용 동시 연구가 이제 있다. 그리고 국가 전략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게 뭐 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뭐 시큐리티라든가 디펜스 이런 부분의 응용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얼라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패가 따르더라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항공기 이쪽 분야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진입 지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 나노 분야의 특성은 뭐 이제 배터리 소재, 나노급 소재 공정, 나노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 스피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도 뭐 그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높은 역량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 여러 가지 조합을 많이 해서 물론 이제 가속화하는 그와 같은 그 기술도 많이 개발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조합을 해서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투자할 때는 큰 돈을 일시에 넣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소재를 전공을 하시는 분이 300명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매년 1억씩 투자를 해주자. 그리고 20년씩 투자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술의 브레이크스루가 생길 수가 있다. 300억 원의 사업단 한 개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간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그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정부하고는 달리 그 부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에서는 연구 개발이라고 개발, 기술 개발 또는 제품 개발의 근처에 가 있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이 좀 있고요. 꼭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는다. 뭐 그런 특성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 환경이 민간에서 급격히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CEO를 포함한 중역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임기 동안 뭔가를 내기 아주 굉장히 시간이 쫓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제품이 성공한다. 뭐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서 뭔가 사업화를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뭐 법령이라든가 사회적 여건, 시장 여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기 직전이라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공 부분의 그 투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와 같은 민간 부분의 연구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낼까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필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투자 방향을 투자의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새 정부에서는 시장 지향형으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R&D 투자 총액은 재정 여건이 사회 보장이라든가 국방,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규모로 증가하지는 못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3%가 됐는데 예산이 3% 증액했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와 같은 특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총액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심 분야라든가 반도체, 방위산업, 서플라이 체인 이와 같은 주요 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의 예산을 좀 이렇게 절감을 해서 아마 조정을 해서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과기 협력 분야가 아마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롤이 있다면은 그쪽 분야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는 정부가 과감하게 그 펑션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영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관련 투자 효율화, 대학이라든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기타 연구기관 이런 부분에서의 구조 조정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부분은 구조 조정을 빨리 못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봤고요. 제가 20분 약속을 드렸는데 이 정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 콜로키움의 오동훈 MD입니다. 저희 전략기획단에서는 하우투 콜로키움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기술 개발과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권혁동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시죠.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밌는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네, 그러시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R&D 연구 개발 투자 집중도라 부르죠. R&D 인텐시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어가지고 세계 두 번째다. 또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가 100조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의 중에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30조를 돌파하고 나라 전체 100조를 투자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투자 효율성 높일 것이냐 이런 이제 주제가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간단히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국토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활로가 인력 개발하고 R&D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R&D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투자를 잘 해왔고 그 덕에 지금 현재의 수준을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생각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코리아 패러독스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또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R&D 전체 투자에 대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긴 수모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있긴 한데 이런 거죠. 뭐냐면 일종의 정부 전체 재정 중에 현재 우리나라 이제 연구개발 투자 정부 투자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전체 국가 R&D 인텐시티는 4.67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 전체 투자의 5%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제 재정이 쭉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이제 R&D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시대별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주력 산업을 투자해야 될 분야가 있었는가 하면은 일단 국방 분야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고 네. 또다시 첨단 기술 싸움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공계 위기가 생긴 그런 네, 부분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시대마다 그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생겨서 아마도 일정 룰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새로운 이슈들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플라이 네. 체인 네, 문제라든가 네, 네. 뭐 남북의 문제라든가 자원의 문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네. 이제 예를 들자면 R&D 투자, 직접 투자가 있고, 그다음 기반 투자가 있고, 뭐 인력이 있다 치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일단 뭐 공대 많이 안 가고, 또 가더라도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인력의 문제하고 R&D 투자의 문제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결을 좀 더 탁 묶어가지고 뭐 시너지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방안이랄까 혹시 그런 데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연구개발은 아시다시피 핵심이 되는 게 장비도 아니고 뭐 시설도 아니고 네, 뭐 특허일 수도 있지만 특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얼마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행위를 계속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슈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자원들을 잘 키워서 나갈 것이냐 하는 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저는 비교적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공계 최상위의 학생들이 소위 의학, 약학계를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빠지고 난 그 다음 사람들도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약진으로 인해서 네. 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좋은 네네.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그 인문계, 문과계에 음,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모델이 소위 그 카이스트를 비롯한 그런 특성화 대학 네, 네, 네. 또는 뭐 이제 소위 그 포항공대라든가 뭐 네. 그 울산가교원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그 아주 선진화된 그런 대학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담을 것이냐 네, 네. 이 니즈에 맞춰서 네. 그래서 고급 인재를 갖다가 잘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반도체 부분의 인력이 특화되어서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반도체라고 이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 기계 부분도 네, 네, 필요하고 네, 뭐 이렇게 네. 소재 부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물류 부분도 필요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이제는 네임을 바로 짓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예. 민간에서 그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공공 부분에서 예, 잘 예. 육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생들 자금도 좀 많이 주고 다음에 네. 졸업 후에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을 기른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제일 처음 중요한 건 인풋, 그죠? 얼마나 많고 또 좋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스루풋,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잘 길러가지고 하는 양성 과정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 진출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내지는 창업을 해야 되니까 아웃풋 측면에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인풋은 좀 괜찮아졌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또 공대가 점점 좀 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루풋인데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아주 이제 하이엔드한 그런 개념을 제대로 잡을 만한 그런 어떤 인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설계하는 어떤 이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중간급 인력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뭔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얼마나 잘 우리 대학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좀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좀 자신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 인재 양성에 있어서 기업하고 대학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학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응한 맞춤형 인재를 갖다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죠. 네. 딱 맞춤형 인재는 당신네들이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적응을 시켜서 네. 가라. 뭐 그런 네, 네, 입장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도체 뭐 주요 산업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진출을 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학과에서는 기본적인 실력,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실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매니팩처링 실력이라든가 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외국어 실력 네네. 이 정도 되는 탄탄한 인재들을 갖다가 잘 공급해 줄 수 있다면은 실제로 기업 사이드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조금만 적응을 시킨다면은
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체계를 가져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엔지니어는 그렇고요. 다음에 하이엔드 엔지니어. 쉽게 말해서 석사나 박사급의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대학원 중심 체제가 잘 되어 있는 대학에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 많이 그 인력 개발에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부, 과기부 이런 데서요. 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큰 기업들이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계약학과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이제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는 한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어떤 필요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일종의 뭐 그 인력 충원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저 거기에 딱딱 신문 써먹을 만한 사람들이 기르려고 하나 일종의 뭐랄까 교육이라는 건 어디까지 이제 배타적인 그런 인재 기르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런 쓰임새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렇게 배타적인 인재를 특수 목적. 예. 그게 이제 약간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그럼 전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대학 측이나 이쪽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가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걱정해 왔습니다. 기업에서 옛날에는 특별 목적을 특수한 펑션 있는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10년 전부터서는 기업 측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일단 기본이 우수한 사람을 포텐셜이 있으면서 저력이 있는 그런 인재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산업이라든 펑션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원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학과를 통해서라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 계약학과를 만들면은 이제 졸업 후에 취업을 우리가 보장을 한다는 정도, 우리가 대폭적으로 장학금을 좀 주겠다. 뭐 그런 요인이 아마 기업에서 아마 제공할 수 있는 오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장비를 굉장히 많이 기증을 한다거나 관련되는 장비를 기증을 한다거나 또는 뭐 석자 교수 제도 우리 쪽에 일한 분들을 교수님 좀 많이 모셔달라.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교육 인프라에 투자를 갖다가 민간 기업이 점점 더 많이 하는 관심을 높인다면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습성이 안 돼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기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기업들이 그런 류의 이제 인재 양성 활동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사실은 약간 인센티브 보니까 뭐 세제 좀 이런 걸 갖다가 좀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점점 이렇게 뭐랄까 상승 효과, 서로 상생 효과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인재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인재라든가, 그다음에 우수 외국인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유리 천장을 많이 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우리 순수 기존의 어떤 그 남성 중심의 한국 사람 중심의 그것보다는 다양한 자원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미국이 같은 세계 최강국이 된 거는 같은 유럽에서 오는 인력들 많이 받아들이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도 인력을 잘 개발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시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서양 사람들만 오는 거는 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시아에 있는 우수 인력들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흡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신정부의 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 정책 기조 하신 것 중에 그 이번 정부의 제일 핵심적인 저는 방향이 인무 중심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 성장. 그러니까 민간 중심 혁신 성장 이게 키워드가 될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어젠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정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그 우리가 잘 서바이브 할 수 있느냐,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큰 게 그 안보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라면 진짜 내셔널 시큐리티 말씀하신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 순수 국방 플러스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국가 일종의 그렇죠. 공급망 안보 이런 거. 그리고 다음에 뭐 그 서로 협력 관계 그 설정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의 배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가치 안보의 개념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에 굉장히 큰 임팩을 줄 수 있는 연구 개발 또는 기술 개발 그런 부분에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더 포커스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특히 산업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정책 기조가 저는 키워드가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술 포텐셜 있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기술도 스케일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도 이제 스케일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성장할 수 일종의 씨임리스 그러니까 끊김없는 어떤 성장 그런 뭔가 사다리 내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정부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국내 그 벤처 생태계가 가장 큰 요인 중 뭐 인력 요인도 있고 자금 요인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요인이 시장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국내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좁으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대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생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이 시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굉장히 작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외국을 나가겠는데 중국이라든가 네. 동남아시아 네네. 소위 하청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이제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지는 현상이 보이는 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이 진출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벤처기업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소위 그 선진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실력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언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스타일도. 그러면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펀딩을 갖다가 내가 100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1,000억 원을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네. 또는 그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스케일을 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좀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뭐 그런 진출이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세제 제도라든가 뭐 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로컬에 가서 또 연구 개발 도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이렇게 뭐 동상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해소해 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라든가 유럽 진출은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가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딱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돌아가신 그 김우중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의 재정을 보면은 돈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결론 중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 축소를 해서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특성을 가진 부분을 조금 이런 특성을 가지있으니까 투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뭐 그런 분야를 너무 스페시피하게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면은 약간 원칙적인 측면이라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될 분야, 안 해야 될 분야는 민간 기업의 중역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합니다. 그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다 압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우리 저 전략기획단이 그래서 민간에 계신 CTO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하는 거는 우리 빼고 이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자기가 다 열거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자면은 그 뒤에 단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간에서는 하지 않지만 슈퍼컴을 정부가 운영할 것이냐 민간이 운영할 것이냐 뭐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하나는 민간한테 주고 하나는 정부한테 한번 줘보자. 두 개를 듀얼로 한번 오퍼레이션 해보자. 그래서 정부는 약간은 비효율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개를 한번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료 물성을 분석하는 것들을 위험성을 분석하는 건 민간이 잘하냐 정부가 잘하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속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정부가 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꼭 안 지고 있어도 민간이 잘하는 부분야는 약간 주저주저 하더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저는 희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저희가 아까 발표도 하시고 또 저랑 뭐 한 20분 이상 대담했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독자분들한테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시면은 이 좋겠다 이런 어떤 일종의 1분 서머리 그런 거 해주시죠. 연구 개발은 굉장히 그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또는 연구 개발을 했던 분들도 연구 개발비 자체에 대해서 총량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연구 개발 투자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그와 같은 결론이 아닌가. 그래서 연구 개발비가 소소하게 이렇게 조금 그 낭비되고 있다,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뭐 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크게 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연구 개발비만한 투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소고기를 한 건 더 사주는 것보다 공부를 한 번 더 시키는 게 조금 더 시키는 게 결국은 먼 장래를 보면은 지금은 당장 배가 고프고 좀 줄인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보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다. 연구 개발비가 그 먼 장래를 보고 그 국가가 투자하는 큰 어떤 그 노력이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권혁동 교수님 말씀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잘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권혁동 교수님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 전략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견해를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좀 되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